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원래 안보실에서 움직이는 게 다 그렇지만 안보실장 위정락이 미국 출장을 간다, 내일 간다거나 뭐 오늘이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지금 이제 쭉 흐름을 보면은 위성락의 방미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목적도 대충 이해가 됩니다. 짐작이 됩니다. 또한 위성락이 같은 맥락에서 거꾸로 이 시점에 미국을 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짐작을 한다면은 당연히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을 협의하러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거꾸로 위승락의 출장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봅니다. 자, 살짝 평소보다는 거리가 조금 먼 이야기인데 공감이 되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제목 적은 것처럼 다극화 질서로 전환되는 것이, 지금 그런 말들이 종종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맥락으로 제가 간접적인 증거로서 드릴 말씀이 이 다극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다극화가 되는 것의 가장 큰 전환점은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지금 트럼프 여기저기서 하는 평화를 전파하는 그 부분이 이제 북미 관계 개선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겠죠. 미국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전장에서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니까 현재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거. 미국이 오랫동안 다극화 세상에 적응을 하면서 달러 자본이 계속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미국에 우아하게 노화를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신흥 강자들이 나타난다. 다극화된다는 것은 극이 여러 군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바는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조금 힘이 줄어들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들이 올라온다. 그 중에 지금 핵심은 한반도다. 그것도 남북이 소통된 한반도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략적 입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전략적 포지셔닝이 거기가 잘 되게 박수를 치고 이끌고 밀어야 된다는 상황이다. 자, 그런 부분, 즉 다극화라는 표현. 다극화라는 방향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집중적으로 진도가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우크라이나전 종전은 당연히 선결 과제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지 북미 정전으로 갈 수 있고, 그럼 다극화가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극으로서 올라선다. 그래서 중간 견제자가 된다. 그만큼 독립적이어야 된다. 다극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진영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예요. 지난번 싱가포르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자, 볼게요. 일단 위에 게 위성락 안보실장 내일 방미. 내일이니까 오늘 갔겠네요. 이게 21시간 전 뉴스잖아요. 그죠? 오늘 갔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예상하지 못하는 바고, 그의 움직임은 과거 5개월 전 기사입니다. 밑에 것은 위성락 실장이 사흘간이나 방미를 했다. 통상 안보의 중요 국면이다. 예, 저러고 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러 간 것이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번에는 뭐냐? 저기 언뜻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게 뭐냐면 핵잠 등 실무 협의체 조율. 즉 이것은 지난번에 APEC에서 미국과 합의한 이후 지금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정리가 됐고, 그것을 이제 조항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율하기로 했다. 실무 협의체를 조율하기 위해서 간다. 저는 그 정도면 이렇게 급히 이 타이밍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중요한 사람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때까지 압박을 줘서 그냥 해낸 거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예, 국방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예를 들어서 핵 재처리 같은 부분도 그냥 밀어붙이는데, 그것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추가로 출장을 가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도. 근데 위성락은 또 간단 말이에요, 직접.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제목은 아니다. 저 정도 목적이면 출장 갈 필요가 없다.
예, 좀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한미 뭐 안보 뭐 핵 확산 방지 뭐 이런 회의도 연례 가능했죠. 거기서 중요한 언급 나왔잖아요. 예, 한국군이 그 북한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재래식 전력 부분에서는 한국군이 주도권을 잡는다. 즉 미군 철수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정상회담에 후속 처리를 하러 간다? 다른 부서도 각자 따로 출장 안 가고 알아서 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뉴스고 타스에 어제 기사로 됐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아침에 맞죠.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했죠. 베를린에서 EU의 지도자들도 만났어요. 그거 갔다 와서 이제 위트코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렇지만 뭐 거기서 예민하게 지금 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 지금 27개 조항인데 20개 조항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나머지는 예민한 부분이다.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돈바스 지역을 뭐 경제 특구 같은 걸로 지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건 옛날에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얼핏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예, 예.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협상이 제대로 되는 게 맞나?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타스 통신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더라도 누가 뭐 딴지를 걸었니 안 될 것 같더니 이런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러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는데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압박의 수단으로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방향성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의 움직임, 위성락의 방미도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북미 회담을 조율하기 위해서 갔다. 그럼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몇 달 앞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위트코프의 언급이 사실이라고 보는 게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그 종전이 무르익었다라고 보는 거는 이겁니다. 잠깐 사진도 수출이 기사인데 오늘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관련된 러시아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뭐라고 했냐? 제가 정리했죠 위에. 브릭스 현재도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국제 기구화할 계획이 없다. 예, 지금 중국이 경제 대국이지만 브릭스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인도가 왜냐하면 러시아 편을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 나라들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박히는 겁니다. 국제 기구할 계획 없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브릭스 건을 물론 이래놓고 말을 또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국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 이거거든요. 와, 이걸로 우리를 밀어붙이려고 그러나? 저걸로서 G7을 해체하려고 그러나? 유엔을 대체하려고 그러나? 그렇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트럼프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러시아를 포함한 G5 이런데 러시아도 들어간다. 중국도 들어와라. 그게 한국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일본에 들어갈 거면 한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지금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걸 또한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모양새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이니시티브를 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미국이. 자, 여기까지 딱 보면은, 우크라이나전 잘 되는구나. 위성락이 딱 이 타이밍에 가는구나. 진척이 있다. 즉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부통령 JD 벤스가 이야기한 몇 주 내에 성과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진행되는구나. 우리도 그 다음 준비에 돌입했고 실장을 갔다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종전이 코앞에 왔다. 우리가 할 일 해온 것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하러 갔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은 러시아랑 협의한 부분도 있을 거고 북한하고 협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저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락의 방미 목적이 있어가지고. 자, 라오스 대통령이 한국으로 왔어요. 뭐 주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젠가 기사 난 거죠. 근데
되게 단촐하게 왔다 간 느낌이고 사실 라오스하고 우리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공적 원조 정도 하면 되는 나라이거든요. 여기도 인정을 하잖아요. 본인들도 현재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저는 이 미팅이 되게 갑작스럽게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0세 고령이고 더운 데서 지금 한참 추위가 되는 12월 달에 친선 방문이면 지금 오긴 사실은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계절은. 그죠? 급하게 올 이유가 있었다. 저는 우리가 불렀다 생각하고 라오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한 이야기가 뭡니까? 협력 관계 격상하는 거예요. 라오스와 우리가 협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관광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무슨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베트남처럼 막 노동력 고급스러워 열심히 성실하고 수준 있는 대량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항구도 없고 내륙 도시예요. 내륙 국가예요. 거기를 가려면 베트남을 통해서 가든지 캄보디아를 통해서 가든지 태국을 통해서 가야 돼요. 위로는 중국을 접하고 있죠. 왜 불렀을까요? 왜 그래서 포괄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켰을까요? 갑작스럽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아세안의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스 아래에 길게 돼 있고 캄보디아의 위쪽에 있고 태국 옆이죠. 그리고 위로는 중국도 접하고 있고 미얀마도 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접하고 있고 내륙 국가 맞죠? 자, 무역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기본 교육 인프라나 이런 것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말하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최빈국이라고. 즉 이것은 뭐냐? 지난번 아세안에서 우리가 아세안의 안보 수요에 훨씬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것을 미국이 했던 영향력을 바통 터치가 됐다 한국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라오스가 상당히 불안정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중국이 개입할 여지도 있고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하고 상관이 있고 우리가 최근에 캄보디아하고도 좀 애매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한테 압박을 가하는 그리고 위에 중국을 차단하는 어떤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즉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던 역할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전함하네요. 행동은 우리가 하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더 일이 번지게 되거나 조정이 안 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 물러서는 다극화된 세상에서 한 극으로서 축소되는 그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뒤통수가 서늘하지 않도록 그 빈자리를 그들의 친한 우방인 강력한 동맹이 될 한국이 챙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재명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라오스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했다. 캄보디아를 압박한다. 필요하다면 몇 가지 더 외교적 방안을 쓰겠죠. 캄보디아를 구석으로 모으는 분명히 그런 신호라고 봅니다. 이걸 보여주고 지금 미성나게 가는 거예요. 미국을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또한 요거 12월 7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됐네요. 자, 백마고지 역에다가 수소열차 시험 운행 2량짜리인가 그렇더라고요. 요거를 했다. 이제 시작했다.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간다. 자, 그리고 우리 K2 말고 K3 전차 또 수소연료 전지하고 뭐 디젤인지 하이브리드 이런 이야기 일단 나오는데 수소연료 전지로 간다. 자, 군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은 군에 있는 차량이 보급을 한다고 봤을 때 수소도 준비해야 되고 뭐 디젤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급격하게 수소로 갈아탄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존의 유류 지원 체계보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고 또 군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수소 체계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군에서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되고 있다. 이거 옛날에 이제 현대 로템 쪽에서 늘 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한다. 이거는 즉 우리가 이걸 선도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열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또한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다극화사의 북미 종전, 그와 맞물린 에너지 세계의 전환, 전 세계 경제의 부흥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무역 루트의 개통.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북극 항로고 내륙으로는 시베리아 칠도만과 유라시아 대륙이 쫙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미국 달러 자금으로 대부분이 된다. 그것이 미국이 우아하게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체면을 잃지 않고 약간 축소되는. 왜냐하면 미국 내부는 지금 너무 늙었으니까 새로운 것을 끌고 갈 힘이 없지요. 예, 그 젊은 에너지는 한국에서와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온다. 예.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최근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위함 건조, 수무적 건조라는 걸 결국 포기했잖아요. 두 척 건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2년 전만 해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제목 보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원전 생태계 정상화 그 후 1년. 그 후 1년 있는데 지금 3년 만에 비정상화된 거죠. 그러면 이 표현대로 하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부분 지금 드라이브를 많이 끌고 있죠. 그거는 AI가 연계되면서 당위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기후 위기 이런 부분은 많이 위축됐어요. 사실은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탄소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네. 그렇죠? 근데 이게 부엉해서 소위 원전 마피아라는 세력에 물고 늘어졌고 원전 마피아의 핵심 뭐라고 할까? 제조 기업이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이제 그거죠? 전기 풍력 발전기 만들고 가스터빈 만들고 비행기 엔진까지 만들겠다고 하면서 차세대 원전을 하더라도 여기서 나올 겁니다. 소형 원전. 네. 그런 걸로 확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어긋난 방향으로 간다는 건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은 바로 수소열차 시험 운행하는데 대형 원전 생태계가 계속 살겠습니까? 안 살지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차세대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 예. 현재 대형 원전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또한 다극화 사회로 간다는 전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가능했던 일이고 가장 큰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압박에 못 이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일본과 손잡고 버티다가. 그래서 그 다음 순리대로 가는 거죠. 훨씬 탄력이 붙은 상태로, 가속도가 붙은 상태죠. 한번 뛰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예. 그리고 또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일 전인가 이런 기사 났죠. 이런도 났선 저희 국방 반도체를 국산화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관련해서 한 2, 3일 지나니까 이런 국방 홍보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국방 무기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러면 차에도 다 CPU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제는 예,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엔진 제어하는 용도로 그리고 나의 자세 제어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각종 무기에도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는 최신형 반도체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 기술에 기반을 둔 반도체, 뭐 나노미터 공정으로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한참 전에 거. 그게 훨씬 더 안정화되고 군이라는 그 요구하는 가혹 조건에서 장기간 내구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무기 체계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가 기동 헬기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쓴단 말이에요. 배도 그렇고 각종 미사일의 어떤 보건 기간 같은 것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반 상용품보다는 높을 거예요. 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은 실력은 당연히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기로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은 일단 국방 시장이 전 세계 국방 시장이 훨씬 방산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커진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예속되는 게 싫다. 현재는 아마 대부분 미국이나 서방의 무기가 들어올 거예요. 반도체가. 우리 차에도 들어가는 반도체도 몇 년 전에 그 품귀 대란이 발생해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오히려 구식 반도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국방용으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때까지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냥 갖다 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현재 무기 체계도 미국 거니까.
자, 그런데 글로벌 시장이 방산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옛날 엔진 같은 거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산화 시키는 것처럼 크게 돈이 안 되더라도 K2 엔진 같은 게 대표적이죠. 1,500만 원짜리 그런 거. 그리고 K9 자주포 엔진도 국산하죠. 변속기도 국산하죠. 업계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 되지 않아요. 왜? 대수가 몇 대 안 되니까.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까지 왔다. 라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 장벽이 이런 것이 장벽이 될 수 있을 만하다. 예, 이런 부분이 하나 걸리는 부분이고,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누가 우리의 미래에 지금 미국 외에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는 국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그 나라와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미국 무기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세상은 끝났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새로운 무기 체계,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독자적인 길, 즉 미국을 졸업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판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도 우리가 직접 설계해야 된다. 이런 것이 동시에 맞물렸다고 봅니다. 남들이 안 가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를 갖다 쓰는 그 상황이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다. 이 또한 뭐냐, 다극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방산 시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 속에 있었으면은 지금처럼 방산 시장이 안 커져요. 근데 누구나 다 방산 시장이 커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다극화 세상이 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 국가 방위를 스스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방산 수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국이 빠져나가니까 유럽에서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올려야 되잖아요. 미국이 요구한다는 형식을 구하고 있지만 그냥 빠져나가면 자기들 올려야죠. 네. 자, 그런 것도 다극화의 한 반증이다. 이런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나왔다. 다 타이밍이 다 일주일 상관으로 다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또 본 겁니다. 국회에서 무슨 포럼을 했다고 돼 있어요. 방산협력 포럼, 방진회라면 방위사업진흥위원회인가 뭐 하여튼 협회일 거예요. K방산 리더스 모임이다. 그래서 주요 업체, 방산업체 사장들이 다 오고, 방위사업청장 당연히 오고,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오고, 그 다음 국무총리까지 참석했어요. 대박 중요한 미팅이라는 거죠. 예, 똑같은 이야기 하죠. 이거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핵심 내용 위에 적었죠. K방산 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다. 자, 지난번 싱가포르 총리하고가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 나왔죠. 미국은 퇴조하고 있고 중국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축적되지 못했다. 세상이 전환기다. 그래서 그 다극화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그럼 세상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우리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역량을 가진 나라들끼리 연대를 해서 그것이 부드럽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해주겠다. 윤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국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네. 왜? 싱가포르는 앞에 말라카 해협에 딱 자리 잡은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상선 통행이 많은 중요한 교통 요지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가 우리나라 방산협력을 한다. 또는 방산협력 대신에 국방협력이라고 하면 말이 전혀 달라지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방산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 협력이에요. 다극화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되는 게 누구 무기를 써주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이때까지 고객 풀고 다른 고객 풀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나라에 맞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호주에 파는 것도 그렇고, 파는 무기도 그렇고, 폴란드에 파는 무기도 그래요. 자, 예. 자, 이런 것들 요 타이밍에 나왔다. 이게 우크라이나전이 종전 전망이 불투명하면은 이 타이밍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국방 반도체 우리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거랑 이거는 같은 거거든요. 맥락이 이게 훨씬 큰 스케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현대 로템 대표이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장 직면한 문제는 이제 방산 수출이 수출이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떠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다. 자, 옛날에는 우리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더 당연히 미국 무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일본 같은 당시보다 미국 무기잖아요.
수십 년 전 같았으면 폴란드 같으면 전부 다 아마 러시아 무기였을 거예요. 구소련 연방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지금 아니 우리 무기 사잖아요. 자, 얼마 전에도 영국이 K9을 살 것처럼 그러다가 역시 유럽에서 생산되는 훨씬 더 비싼 자주포를 샀죠. 아마 그 차에 차준형으로 된 바퀴 달린 그런 자주포를 가지고 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붕괴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로테암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아까 싱가포르 총리가 했던 대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어요. 기존의 진영 논리가 붕괴되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라오스 같은 나라는 우리한테 큰 무기의 수입을 하기도 벅찬 나라예요. 네. 자, 그런데 관계를 격상시켰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제가 드린 부분이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나서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무주공산이 된 데가 많다. 나는 당연히 미국 무기, 나는 당연히 러시아 무기, 나는 당연히 중국 무기, 이런 게 붕괴된다. 실력으로 승부하면 된다. 그건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부분에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 큰 기회 요인이 있긴 하다. 예, 이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걸 하는 것이고, 전체 쭉 맥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건 한두 달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사진 속 인물은 누구냐면은 호주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에요. 여기가 이제 K9의 호주 현지 생산 시설에 와서 첫 번째 배치가 한국에서 생산이 돼서 뭐 K9 자주포 한문하고 또 그 탄약 공급차 포탄 공급차 한 대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 와서 이걸 한 거예요. 이야기를. 네. 첫 두 대가 온 건데 그 말을 행사를 거하게 한 거죠. 이걸 그러면서 그의 언급을 제가 쭉 소개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 관계다. 그러면서 호주의 미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느낌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그가 쓴 영어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Fundamentally important relation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Fundamentally가 의미가 큽니다. important에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니까. 기본적으로 미래 안보에 있어가지고 호주가 외교 관계를 정립하는 틀이 바뀐다. 네, 틀이 바뀐다 정도로 해석하면 딱 맞을 단어예요. Fundamentally. 기본 틀이 바뀐다. 여기 보면 이제 한화가 K9 주면서 팔면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어떤 국가에 K9 수출했을 때보다 그 기술 이전의 정도가 높았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호주의 미래 안보에 되게 중요하고 fundamentally important relationship이라고 말하기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가 라오스에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호주는 이런 기회요인을 갖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호주에는 지금 바닷가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죠. 대부분 그것도 남쪽, 그리고 이쪽 동쪽이죠. 내부는 그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불모지에 가깝고. 거기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새로운 자원이 그러니까 에너지 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세상에서. 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큰 대륙, 바다에 떠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해상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들의 안보를 이제 미국이 퇴조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은 뭉개졌죠, 이제. G7의 해체가 공공연히 언급될 정도로. 그걸 업데이트 하자는 거잖아요, G5로. 두 나라가 잘려나가야 되겠는데, 한 세 나라 정도가 잘려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는 거니까. 예. 자, 그런 관계에서 타이밍에 K9 수출 30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호주의 미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국화 세상에 진입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설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 분야도 말할 건 없겠죠. 예, 아마 신재생 에너지 향후 가능성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호주, 물론 미국도 크죠. 남미 같은 데도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한국의 수소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러시아도 그 후보군에 들어옵니다만.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그 정도는 돼줘야지 단가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극화로의 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최근 한 일주일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아마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시 티격태격했다. 그러면은 하려고 했던 미팅도 수년됐을 거예요. 이번에 기회가 아직 아니다라고. 세상이 경직되면.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 줄을 가르려고 하잖아요. 상대방 악마화시키면서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만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그게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는 리듬이 되게 빨라지고 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뽑아본 겁니다. 한 지난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러더니 갑자기 라오스 대통령이 추운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네? 큰 예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위성락이 미국을 가네? 예전에 위성락이 미국을 갔을 때, 5개월 전에 갔을 때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 그때 어떤 큰 전략적인 악의를 미국이랑 맞추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과물은 뭐냐? 우크라이나 종전밖에 없어요. 위성락이 움직이려면. 그 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그것도 오늘 쭉 보여드린 기사만큼 언론에 공개는 안 되지만 바삐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준비해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